서문 및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작은 해안마을에서 자란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이름이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던 여자입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연과 가까이 지냈고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간절히 꿈꾸는 소녀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함과 정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아버지는 새벽이면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팔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모두가 알지 못하는 비밀과 아픔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 아버지는 저를 홀로 키우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진 한 장에 기대어 성장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애틋함과 미안함이 늘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아픔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변을 달리며 소리를 질렀던 여름도 있었고 폭우가 쏟아지던 밤 홀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함께 삼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릴 적부터 꿈꾸던 진짜 어른이 되어보고자 저는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밖에 몰랐던 저에게 대학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기로 마음먹은 건 어쩌면 자신에 대한 작은 도전이자 또 다른 가족을 찾고 싶은 숨겨진 바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감추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너무 멀다. 네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괜찮겠니?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기차에 올라탄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점점 멀어지는 바닷가,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 계신 어머니의 미소가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잔뜩 섞인 말투와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아버지, 그리고 마을 할머니들의 정겨운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이질적인 향수로 남았습니다. 서울은 부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빛나는 네온사인, 복잡한 지하철, 익명성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아무도 나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했던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낡은 원룸에서의 첫날, 좁은 방에 덩그러니 앉아 가족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날은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부딪히면 아버지의 묵묵한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서울에서의 적응기를 조금씩 이겨냈고 어느새 저만의 리듬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의 어색한 인사, 수많은 과제와 알바, 때로는 낯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서울살이의 어느 날, 저는 한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첫 장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만남과 굴곡이 존재하고 그 순간과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를 완성해 왔다는 걸 이제는 잘 알겠습니다. 부산이라는 따뜻한 기업을 품은 채 저는 지금 이곳 서울에서 새로운 가족, 사랑, 그리고 정체성을 찾는 긴 여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제 삶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미래 남편을 만나다. 서울로 올라온 저는 낯선 도시의 크고 작은 벽 앞에서 종종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라면 쉽게 물어보거나 웃으며 해결했던 일들이 서울에서는 사소한 부탁조차 부담스러웠죠.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낡은 우산 하나 들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약속 시간에 맞춰 가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고 저는 익숙하지 않은 지하철 노선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냉랭한 공기와 바쁘게 스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하게 휴대폰 지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로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요? 라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미소가 인상 깊었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든 학과 책을 보고 같은 대학 학생임을 알아챘다고 했죠. 우산이 이미 망가져 제 옷이 다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우산을 넓게 펴주며 같이 걷자고 손짓했습니다. 그 사람은 박준호라는 4학년 선배였습니다. 저는 어색한 부산 사투리로 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준호 선배는 서울말과 사투리를 섞어가며 천천히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헤맬 수밖에 없죠. 저도 고향에서 올라와 바보처럼 삼각지에서 1시간 반 넘게 돌았거든요. 나는 그의 농담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함께 지하철을 타고 학교 근처로 걸어가면서 준호 선배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여러 달이 지났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리가 없어 항상 혼자인 기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카페까지 같이 가주겠다는 배려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조용히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도 돼요. 같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왠지 동생 같네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의 명함 한 장이 저에겐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도서관에서 준호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먼저 다가와 지난번 일은 잘 해결됐냐? 또 길 잃으면 꼭 연락하라 고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민망하면서도 감사해서 서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처음 봤다며 농담을 했죠. 준호 선배는 부산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인연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동아리 행사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고 손 내밀었고 다른 날은 혼자 자취방에서 힘들어할 때 도시락을 챙겨와서 집밥 먹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 고 말해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건축 모형 제작을 잠깐 멈추고 인터뷰 준비로 떨고 있는 저를 위해 면접 예상 질문을 같이 연습해주기도 했습니다. 준호 선배와 함께하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서울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지하철을 타는 법, 저렴하게 맛있는 밥집 찾는 팁, 밤 늦게 귀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 그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저를 진정한 서울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늘 제 옆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고백도 대단한 사건도 없었지만 일상의 어느 순간 서로의 빈자리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소음과 북적임 속에서도 준호 선배와 함께할 땐 고향의 바닷바람을 다시 느끼는 듯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이 있듯 저는 이 모든 만남이 운명 같았습니다. 부산 바다 냄새가 스미듯 마음에 스며든 준호 선배와의 인연이 서울이라는 커다란 물결 속에서도 저를 꿋꿋하게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고 그 힘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굴곡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낯선 도시와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만난 한 사람의 다정함이야말로 서울살이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앞으로 저의 삶을 얼마나 뜻깊게 바꿔놓을지는 이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점점 적응하며 사랑이 싹트다. 서울로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서울의 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부산 사투리가 입에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고향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학교, 도서관 곳곳, 거리의 벤치, 한강변 산책 코스까지도 하나둘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툰 서울살이에 진짜 적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박준호 선배와 나누던 소소한 순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언제나 자연스럽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정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같이 먹을래? 하는 그의 한마디에 하루의 긴장이 풀리고는 했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외로움이 고개를 들 때면 준호 선배와 같이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학교 생활 팁이나 교수님 공략법, 저렴한 자취방 이야기 등 실용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으나 점점 꿈, 가족, 저마다의 아픔과 희망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경상도 억양이 저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고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하며 애틋함을 공유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구석구석의 명소를 천천히 함께 걸으며 저보다 먼저 도시를 겪은 선배로서 또 같은 이주민으로서 그는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길잡이였습니다. 홍대의 작은 카페, 남산의 야경, 경복궁의 고즈넉한 골목들, 때론 인사동에서 고향 음식이 그리울까봐 부산 국밥집까지 데려다주는 다정함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집과 학교만 오가던 저에게 서울은 점점 새로운 추억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점점 오랜 친구처럼 익숙해지던 어느 날 함께 가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을 수놓은 국악고 향기, 라이브 공연 소리, 시끌벅적한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준호 선배는 이럴 때는 그냥 신나게 즐기다 보면 힘든 것도 잊힌다며 저를 이끌었고 저는 그의 손을 어색하게 잡으려다 머뭇거렸지만 선배는 자연스럽게 제 손목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늘 평범하게만 여겼던 그의 체온이 너무나 따뜻하게 전해졌고 제 마음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웃음 짓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과제에 치여 힘들 때면 선배는 밤늦게 도시락이나 간식을 슬쩍 전해주고 갔고 수정아, 세상에 못 이길 건 없어 라는 응원 메시지가 휴대폰에 남겨져 있을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챙김 받는다는 것, 누군가 내 힘듦과 기쁨을 함께 나눠준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둘만의 작은 파티도 했습니다. 자취방에 조그만 트리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음식들을 놓고 서로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준호 선배는 조용히 네가 웃을 때 제일 예쁘더라며 수줍게 고백했고 저 역시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따뜻한 파도가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준호 선배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더 용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둘이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랑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소소한 다정함,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싹떴고 거친 도시의 바람 속에서도 저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곳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사랑이 자라고 있는 내 자리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미 있는 일엔 망설임이 없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헌혈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와 봉사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지만 그날의 진짜 인연은 며칠이 지나고서야 찾아왔습니다. 한참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던 늦은 저녁,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수정님 맞으시죠? 가능하시면 병원으로 잠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정중하면서도 왠지 모를 긴장감 어린 상담원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바로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 저처럼 불안해 보이는 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주름진 얼굴에 오래된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주 드물게 가족 간 혈액형이나 유전 정보를 비교하다가 특별한 경우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수정 씨의 기록에서 중요한 유전적 반서를 발견했는데 혹시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가 떠난 뒤 혼자 남아 외할머니 손에 자랐던 기억. 제 이름과 고향, 그리고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자 그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정아, 맞구나. 네가 정말 내 딸 한수정이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 앞에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생활고로 인해 저를 잠시 친인의 집에 맡긴 후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육원과 다시 먼 친척집 등 여러 곳을 전전하는 동안 아버지는 힘겹게 깨어났고 딸을 찾으려 부산 동네 곳곳과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와 일용직으로 어렵게 살아가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해마다 헌혈과 병원의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연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것만 같은 한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연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제게 남아있던 수많은 상처와 임은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손수 만들어둔 어릴 적 사진, 돌잔치 때 사용했던 작은 은팔찌,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짧은 편지까지 한 상자에 모아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잊고 있던 저의 오래된 추억들과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처 잊혀졌다고 믿었던 사랑이 실은 한순간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서 밥을 먹으러 갔던 날, 아버지는 딸 아이 좋아하겠지 싶어 자장면을 시켜주셨지만 저는 눈물이 북받쳐 한 젓가락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옅은 미소로 미안하다. 네가 고생한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아버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정말 다시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안도감과 함께 세상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또 얼마나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서울의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가족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 그리움이 조금씩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이 도시에서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가족이란 단어가 다시금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사랑만큼이나 사람을 단단하게도 다시 태어나게도 만들어준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친아버지와의 첫 만남. 병원에서의 극적인 재회 이후 저와 아버지는 며칠간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정의하려 노력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론 분명 아버지와 딸이지만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온 탓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어떤 단어로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조차 서툴렀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의 만남이 워낙 감정적으로 격렬했던 탓에 정식으로 둘만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망설이다 아버지와의 첫 식사라는 명목으로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아버지께서 직접 고른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정통 한식당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일터 가까이에서 가끔 식사를 하던 곳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 옷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 반, 혹시라도 아버지의 취향을 실수로 거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반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고 사진 속 아버지의 인상의 의지에 상상했던 모습과 현실의 아버지는 또 달랐습니다. 분명 험한 세월을 지나온 손과 주름 깊은 얼굴, 수척하지만 단단한 어깨에서 인생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한 아버지는 입구 근처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발견하곤 얼떨떨한 듯 그러면서도 미소를 참지 못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쭈뼛 인사를 하셨죠. 수정아, 왔구나. 아주 짧은 호칭이었지만 담겨있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커다란 떨림과 명확하지 않은 어색함 속에서 안녕하세요 아버지 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기도 똑바로 눈을 쳐다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차를 마시며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몇 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말문을 트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보는 순간 알겠더라. 내 딸이 이렇게 잘 커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한 문장 한 문장 마치 오래 준비해온 편지를 읽듯 또박또박 말을 이으셨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미안함과 고마움을 반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아빠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웠겠니. 내가 어린 시절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나, 무슨 생각을 했나, 어떤 꿈을 품었는지 모든 순간이 궁금하고 미안하다. 말을 하며 맺힌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아버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봄을 닮은 햇살이 들이치는 날이었으나 우리 식탁엔 쑥스러움과 벅찬 감정이 오갔습니다. 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제 어린 시절을 조금씩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어릴 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희미하게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기억만 나고 그 이후론 오롯이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와의 생활만 남아있어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다기보단 그저 어디에 계실까 상상만 하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선 오래 준비해온 듯한 작은 상자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저의 사진, 어머니가 남기셨던 짧은 신노한 손편지, 그리고 제가 걸었던 작은 팔찌,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발도장이 찍힌 통보 등이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널 꼭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매해 새해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단다. 엄마가 항상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 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나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후 잠시 들렀던 병원에서 저를 처음 발견하고 이름과 혈액형을 확인하고도 확인하며 얼마나 긴장했는지, 혹시라도 아니라면 하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냐고 여쭙고 아버지는 싸늘한 병원복도 커다랗고 낯선 마스크를 쓰고도 내 얼굴을 알아봤던 기적 같은 순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쌓여있던 오해들을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를 직접 키우지 못했는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겪은 죄책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솔직함에 오히려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산 세월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지금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라고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아버지는 최근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대학 생활, 친구, 취미, 요즘 고민 등 평범한 딸의 일상을 서서히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이런 대화를 아버지라는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느릿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앞으로 우리 서로 천천히 알아가자. 예전의 오랜 시간을 단숨에 채울 수는 없겠지만 네가 편할 때 한 걸음씩 다가와도 괜찮다.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다정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작고 수줍은 손짓이었지만 그 온기가 두고두고 남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아버지는 가끔 학교 근처로 도시락을 싸들고 오셨고 저는 주말이면 아버지 집에 들러 집밥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늘 남의 집에 머무르는 기분이었으나 점차 아버지 곁에서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재회는 내게 다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든 어색함과 서투름,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움이 결국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고 삶이 바뀌다. 아버지와 극적으로 재회한 이후 나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낯설었지만 서로를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매일 이어졌다.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어색함이 사라져갈 무렵 아버지는 나를 현재의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결심하셨다. 아버지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에게도 새 가족이 생기는 거야. 엄마, 아버지의 재혼 아내, 와, 네 이복 언니 해리도 곧 만나게 될 거야. 평소보다 유난히 긴장한 목소리였다. 나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들과 마주한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첫 만남에서 계모는 나를 조심스럽게 맞이했지만 말투와 시선에서 경계심을 감출 수 없었다. 해리는 불편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어정쩡한 인사만을 건넸다. 새로운 가족의 식탁은 서늘한 공기와 부자연스러운 대화가 흘렀고 나는 자꾸만 부산에서의 따뜻한 식사 시간과 비교하게 되었다. 처음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은 생각보다 수수했고 내 물건들은 구석에 조용히 놓일 뿐이었다. 계모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마음의 벽을 높였다. 해리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고 작은 일로도 경쟁하거나 불평하곤 했다.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가족이란 단어가 이제는 부담스럽고 어두운 울림으로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며 점차 나는 집에서 이방인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흩어진 교과서와 노트, 부산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 그리고 계단 아래에 혼자 앉아 듣는 계모와 해리의 목소리.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 그나마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만이 조금 안심이 되었으나 아버지마저 바쁜 일상 탓에 집을 자주 비웠다. 이런 일상에서도 나를 가장 든든하게 해준 사람은 언제나 준호였다. 그는 나의 변화된 생활 속 고민을 조용히 들어주고 너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라고 근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준호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조금씩 일으켜 세울 수 있었지만 가족과의 어색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계모는 자주 네가 진짜 식구가 맞냐? 는 말을 돌려서 했고 해리는 사사건건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나는 자꾸만 부산의 바다와 어린 시절이 그리워졌고 밤마다 그림자를 뒤덮은 방 안에서 한참이나 눈을 감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편지꾸러미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가족에게 보이지 않게 조심스레 숨겨둔 듯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안에는 한 여성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봉투 뒷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이은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문득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내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다. 호기심이 점차 커져서 나는 집요하게 가족의 과거와 그 답을 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버지께 혹시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조심스레 묻자 계모는 갑자기 침묵하며 대화를 돌렸다. 계모는 내게 과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가족을 생각하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수록 내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불안과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혼자서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단서를 쫓은 끝에 이은니, 나는 이름의 여성이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혹시 이분이 내 친모일까? 나와 닮은 부분이 있을까? 집안의 공기, 해리의 냉소, 계모의 감재까지 모든 것이 응어리져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진실을 직접 묻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시 두 손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그는 나를 불러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큰 상실을 겪으며 친딸을 잃었던 아픈 사연, 그 후 내가 보육원에 남겨진 사연, 또 계모와 새 삶을 시작하면서 내 존재를 계모에게 처음부터 숨겼던 이유를 고백했다. 결국 내가 친딸이 아닌 남의 피부치라는 사실까지 전부 밝혀졌다. 아버지는 그때 너무 부족하고 무서워서 네가 나의 소중한 가족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에 진실을 감추었다고 털어놨다. 나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으나 동시에 어째서 계모와 해리가 항상 벽을 쌓았는지 왜 나만 혼자인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름과 공허함,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상처와 슬픔이 이해됐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짜 가족이라 해도 내 인생에서 그만큼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은 없었다.
준호 역시 내 이야기를 듣고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며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이후 실제 친모를 찾아 인천을 직접 방문했다. 작은 동네 골목길, 낡은 2층 집 앞에서 망설이다 배를 눌렀고 드디어 내 친어머니와 마주했다. 어머니 역시 삶의 고달픔과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감정은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 처음엔 쉽게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오랜 명절과 몇 번의 짧은 만남 끝에 천천히 진실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놀랍게도 나의 친모와 계모는 오랜 옛날 친구 사이였음이 밝혀졌다. 과거의 오해와 눈물이 뒤엉킨 재회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마침내 이해와 용서를 나눴다. 가족의 의미는 단순한 혈연도 서류상 관계도 아닌 결국은 마음과 시간이 쌓인 신뢰와 온정임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정체성의 혼란과 집안의 진실이 모두 드러난 뒤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비로소 두렵지 않게 새로운 인연과 가족을 맞이할 용기도 얻었다. 그리고 준호와 함께 앞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 지난한 여정 속에서 나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상처도, 용서도, 그리고 깊은 사랑도 모두 품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로 거듭났다. 힘든 적응과 계모, 이복 언니와의 갈등, 새로운 가족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희미한 기대와 더불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랜만에 집이라 불릴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안도감은 잠시였고 곧 이어진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아버지 곁에서 느끼던 보호받는 온기는 계모와 이복 언니 혜리 앞에서는 쉽게 깨어갔다. 계모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나를 대하려 애썼지만 그 속에는 분명 미묘한 경계와 거리감이 존재했다. 그녀는 언제나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라는 부담을 주거나 내 자잘한 실수조차 지적했다. 그녀 입에서 내가 아직 낯설어서 그렇겠지. 우리 식구는 원래 이렇다는 말이 자주 나왔고 그 말 끝엔 나에 대한 무언의 선긋기가 따라붙었다. 나는 늘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집안의 공기조차 눈치를 보며 들이키곤 했다. 혜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정식으로 인사한 이후에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잠깐의 존재처럼 여겼다. 학교 성적이나 취미, 심지어 아침 밥상에서의 자리까지 은근히 경쟁적이었다. 언니 이거 해봤어요? 난 내 한마디에도 우리 집에선 그런 거 안 해. 라며 딱 잘라 말하기 일쑤였다. 혜리는 내 옷차림, 공부 습관, 친구 관계까지 종종 비난했으며 내 작은 실수는 꼭 엄마에게 일러바쳤다. 덕분에 나는 점점 더 입을 다물게 되고 집안에서 내 자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명절처럼 다 함께 식탁에 모이는 날이 되면 그 어색함은 극에 달했다. 계모는 수정이는 아직 우리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라며 내 그릇을 슬쩍 밀어두었고 혜리는 내가 쓰던 그릇에 네가 먹는 건 좀 이라며 자잘한 경계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으려 일부러 조용히 움직였지만 작은 소음에도 눈총이 쏟아졌다. 이 상황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구원은 준호였다. 그는 내 힘듦을 세심히 감지해 수시로 안부 전화를 주었고 가족이라는 거 꼭 피로만 묶여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감정이 먼저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와의 연락조차 집에선 숨겨야 했다. 혜리는 내가 자주 전화를 받으면 요즘 수정씨 바쁘네. 누구랑 계속 연락하는 거야? 라며 곁눈질을 했고 한 번은 계모가 내 휴대폰을 몰래 뒤져보려는 걸 들킨 적도 있었다. 나는 집 밖에서조차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괜히 조급해졌고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것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저그의 기회도 쉽지 않았다. 가족끼리 소풍을 가도 나는 항상 뒤에서 따라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계모와 해리는 둘만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누었고 내가 끼어들 틈은 좀채로 없었다. 어쩌다 아버지가 수정이도 이야기해보렴 이라고 띄워주면 해리는 아버지 수정이는 부산에서 살아서 우리 얘기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하며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곤 했다. 그런 현장에서 난 자꾸 부산의 바닷바람, 함께 라면을 끓여 나눠 먹던 외할머니의 따뜻함, 어렵지만 웃음이 많았던 옛 시절이 그리워졌다. 내가 집안에서 갖는 작은 권리조차 늘 논쟁거리가 되었다. 내 책상 위에 노트를 아무렇게나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계모는 여기는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네가 먼저 어른스럽게 정리해주라며 은근한 타박을 주었고 해리는 엄마, 우리 집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 라고 불만을 보탰다. 샴푸나 세면 도구를 쓸 때도 해리의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가 따랐다. 급기야 해리 동생의 생일 초대받지 않은 듯 앉아 있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어넘긴 일도 있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자 나는 입을 다물었고 내 감정도 점점 메말라갔다. 밤에는 혼자 울음을 삼키고 낮에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게 익숙해졌다. 아버지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란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다. 나중엔 해리와 계모가 곁에 있을 때면 아예 방에서 나가지 않았고 자꾸만 책이 있는 공간에만 틀어박혔다. 간혹 미묘한 갈등이 큰 폭발로 이어지는 순간도 있었다. 해리가 내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들켰을 때 계모는 해리 편을 들며 수정이 네가 헷갈리게 둬서 그래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울컥하는 분노와 깊은 서운함에 휩싸였고 결국 문을 꽝 닫고 방에 틀어박히고 말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을 정말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가 밀려왔다. 이방인의 삶,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의 쓸쓸함. 나는 준호에게 긴 문자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여기서도 또 혼자인 것 같아. 가족이란 말 점점 멀게 느껴져. 준호는 답했다. 수정아, 어떤 환경에서도 너 자신을 잃지 마. 마음이 다쳐도 진짜 네 편이 언젠가는 곁에 있어줄 거야. 그 한마디에 나는 조금씩 힘을 냈다. 나는 끝까지 가족이 되어보려 애를 썼고 계모와 해리에게도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건네기 시작했다. 아직은 벽이 단단했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해도 항상 환대만 받지는 못했다. 때로는 내 진심이 가볍게 무시되거나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집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의 일부임을, 나 역시 이 가족의 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겼다. 성장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인연. 그 과정이 있었기에 나는 더 단단해지고 결국 내 몫의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를 품을 수 있었다.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모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다. 계모로의 변함없는 응원과 다시 시작하는 삶의 결심, 이방인처럼 떠돌던 서울살이, 새어머니와 이복언니와의 살얼음 걷기 같은 나날,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복잡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준호였다. 그와의 인연은 우연이었지만 그가 내 옆에서 보여준 작은 친절과 꾸준한 응원은 내 삶의 깊고 단단한 뿌리처럼 남았다. 혼란스러운 감정에 시달릴 때마다 준호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고 네가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도 돼 라는 말은 내가 마음을 놓고 기대볼 작은 무릎이 있음을 느끼게 했다. 어릴 적부터 혼자 버틴 시간이 길었던 나는 누군가의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경험 자체가 낯설었다. 준호가 내게 해준 것은 특별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인정과 믿음이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나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채
도서관 근처를 방황했다. 답답한 현실에 갇혀 기차역을 떠나듯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던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괜찮아, 조금만 걸을까? 하며 우산을 들고 나와주었다. 그와 함께 밤거리를 걷는 동안 그는 서울 여기저기 자신이 이겨낸 작은 실패와 상처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매일 외로웠어. 그런데 네가 있어서 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됐어. 그의 이런 공감은 의지가 아닌 인간적인 온기였다. 준호는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해 주었다. 가족에게 기대기 힘든 순간 그는 잠깐이라도 네가 진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때? 라며 자취를 권유했다.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는 함께 집을 알아봐주고 필요한 가전이나 침구도 함께 고르러 다녔다. 새로운 방에 처음 짐을 풀던 날, 준호는 이제 여기가 네 마음껏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짜 네 공간이야. 라며 힘을 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조금씩 나다워지는 법,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익혔다. 준호는 나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진로나 꿈에 대한 불안에 덜덜 떨 때면 너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세상에서 널 최고로 만드는 건 네 경험과 상처까지 다 합친 너니까. 라고 다독였다. 지원서를 쓸 때나 면접을 앞둔 밤이면 예상 질문을 함께 준비해 주었고 때론 나보다 더 열심히 정보를 찾아 내게 정리해 주기도 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늘 의견을 묻고 내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특히 어느 날 나는 계모와 이복 언니와의 크고 작은 갈등이 누적되어 정서적으로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준호는 나를 근교 산책길로 데려가 바람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드는 자연 속에서 나를 위로했다.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국 찾는 거야. 네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네 선택이 옳다고 믿어. 그의 한마디가 내 안에 고단했던 내면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나 역시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서로 기대어가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나의 약점조차도 소중하게 존중해 주었다. 우울한 날 그는 손수 따뜻한 음식을 해주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수업 자료들을 함께 챙겨주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날 특히 힘들 때면 언제든 문자 한 통, 혹은 밖에 나와 있어 같이 걸을래? 라는 약속으로 나를 집 밖으로 이끌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준호와 함께하면서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선택할 용기를 배웠다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기만 한 존재, 가족의 소용돌이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약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보고 싶다는 욕망이 싹 텄다. 준호와 여러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언젠가 각자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꿈도 용기 내어 꺼낼 수 있게 됐다. 준호의 가족 역시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다. 그는 명절마다 집으로 초대했으며 어머님께서는 나를 친딸처럼 챙겨주고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수정이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고 말해주셨다. 낯선 도시 서울에서 나를 진정한 식구로 품어주는 공간이 있음을 느끼며 큰 위안을 얻었다. 내가 가족의 비밀로 혼란에 빠져 절망할 때 준호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너야. 타인의 피, 과거, 상처는 네 정체성의 일부일 뿐 그게 전부는 아니야.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새롭게 시작할 능력도 있어.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고 작은 꿈을 다시 품을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준호와 함께 다시 진정한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각자 부족하지만 서로의 상처도 인정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정, 우리 둘만의 작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준호는 완벽한 가족, 완벽한 인생은 없어.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사랑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이 내 발로 딛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준호의 묵묵한 응원과 사랑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 덕분에 나도 마침내 과거를 용서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 나는 곁에 준호가 있음에 감사하며 두려움 대신 기대와 희망으로 내 미래를 바라본다. 옛 친어머니를 몰래 찾으려는 결심과 점점 커진 가족의 비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엔 항상 지울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아무리 애써 적응하려 해도 그 빈자리에서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손길과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특히 집에서 소외감을 크게 느끼거나 계모의 차가운 시선과 해리의 냉소에 지칠 때면 나는 더욱 친엄마가 그리워졌다. 사실 어릴 때의 기억은 희미했으나 엄마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이 내 내면 어딘가에서 꾸준히 살아 움직였다. 새로운 가족의 품에 있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점점 마음속에 친어머니를 꼭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마치 나만의 작은 죄책감과도 같았다. 집안에서는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었다. 계모는 내 앞에서 과거는 잊고 지금 가족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해리 역시 우리 가족 얘기만 해도 바빠 라며 내 출생의 뿌리에 대해선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버지 역시 말끝을 흐리며 어머니 이야기는 서둘러 넘기곤 했다. 이럴수록 나만 더 외딴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방 안에서 어린 시절 물건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어릴 적 사진, 낡은 머리핀, 그리고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메모지에는 은미, 잘 지내고 있니? 라는 글귀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 이름이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으실까? 이미 새 삶을 시작하신 걸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나는 결심을 굳혔다.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서라도 친어머니의 흔적을 조금씩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우선 아버지의 책상 서랍, 낡은 앨범, 우편함 등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한 봉투에 적힌 이름과 주소가 눈에 띄었다. 이은미, 인천광역시 자, 주소였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만약 엄마가 이 주소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혹은 이미 나를 잊어버리셨다면 어쩌지?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다. 옛 동네 이름, 어머니 성함, 그 시절 가족의 흔적을 연결해보며 단서를 찾았다. 한국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는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에 자주 좌절도 했다. 하지만 어릴 적 이웃에게 들었던 어렴풋한 동네의 풍경, 우체통 옆에 있던 오래된 슈퍼마켓 이름 등 작디작은 단서에 집착하며 틈날 때마다 수첩에 이것저것 적어두었다. 이 과정은 나 자신과의 긴 싸움이었다. 계모와 해리의 눈치 때문에 자주 이어갔다. 혹시 누군가 내 행적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내가 왜 이토록 애타게 과거를 붙잡는지 누가 의심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내 정체성과 가족의 뿌리를 극명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준호만은 내 비밀을 조심스럽게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혼자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을 본 준호가 다가와 혹시 엄마에 대해 찾고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내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다.
준호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수정아, 네가 네 삶의 퍼즐을 직접 맞추고 싶다면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의 말에 나는 한층 용기가 났다. 준호의 도움으로 나는 실제로 인천의 그 동네를 여러 번 찾아가 보았다. 배를 눌렀지만 엉뚱한 거주자가 나온 적도 여럿이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어머니 이름을 슬쩍 꺼내보기도 했다. 혹시 예전에 이은미 씨라고 여기 살던 분 아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모호하거나 잊혀진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내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촉도 점점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혜리는 가끔 내게 왜 그렇게 창밖만 쳐다보고 있냐며 따지듯 물었고, 계모는 한 번은 우연히 내 일기장이 펼쳐진 걸 본 듯한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는 내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때가 많아졌고, 가족 안에 묘한 경계심이 도는 것을 느꼈다. 이럴수록 나는 더 열심히 진실을 찾았다. 결국 어느 날 나는 그간 모아둔 정보와 메모, 사진을 손에 쥔 채 인천의 주소를 재확인하며 직접 현관문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고 일을 하다 잠깐 나온 듯한 중년의 여성이 내 눈앞에 섰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이은미 씨이신가요? 저는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여성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멍하니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다. 피로 이어진 혈연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울림, 서로의 눈동자와 표정에서 오래 잊고 지낸 가족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렇게 세상에 혼자라고 믿던 나는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내 뿌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만남의 설렘과 동시에 집안의 더 큰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내게 말을 소망 진짜 가족을 직접 만나는 꿈, 이룬 셈이었다. 이후로도 긴 여정이 남아있겠지만 어머니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동시에 가족이란 존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크고 작은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밀을 마주할 용기도 결국 우리를 조금씩 강하게 만든다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쩌격적인 진실.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머니를 어렵게 만나고 돌아온 어느 날 밤, 내 마음속에는 기묘한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엄마와의 만남은 분명 오랜 그리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뭔가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의문이 떠올랐다. 엄마는 짧은 만남 내내 자주 시선을 피했고 수정아, 네가 행복하면 됐다. 며 자꾸 이야기의 본질을 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의 낯선 행동에서도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집안에 혼자 남겨진 틈을 타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면서 또 한 번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채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 봉투에는 검사 결과 수정이라는 단어가 작게 적혀 있었다. 갑자기 심장이 요동쳤다. 직감적으로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끝에 봉투를 열자 친자 확인 DNA 검사서가 들어있었다. 벼랑간 밀려드는 불안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것도 읽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은 이미 수천 가지 가설이 휘몰아쳤다. 문서를 펼쳐 첫 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또렷하고 냉정한 검사 결과였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금껏 내 삶을 지탱해준 아버지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혈연으로 이어진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 간극은 너무도 컸다. 갑자기 내 어린 시절이 부산의 바닷가에서 손을 꼭 잡고 걸었던 남자가 매일 미역국을 챙겨주었던 집의 아버지가 모두 낯선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스스로 이 서류가 장난이길 바랐지만 이어지는 자료들과 과거의 작은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며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혼란스러움, 배신감, 그리고 씁쓸한 체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솔직히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 한쪽을 강하게 찔렀다. 내 인생을 거짓으로 덮어서라도 자신만의 아픔을 지우고 싶었던 걸까? 나는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던 유년기. 함께 지냈던 짧은 시간들이 단지 내 인생에 누군가의 상실을 메우기 위한 대체품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감정을 곱씹을수록 또 다른 의문이 치밀어 올랐다. 왜 아버지는 차라리 일찍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내게 한마디 사실조차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은 더욱더 산산조각이 났다. 며칠을 내내 앓듯이 지냈다.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으며 준호에게조차 속 시원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도저히 혼자선 견딜 수 없어 아버지를 조용히 불렀다. 거실의 모든 불을 끈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 서류를 봤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곧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드러났고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네가 알게 될까 늘 두려웠다. 네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다. 아버지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깊고도 해묵은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이 어린 시절 딸을 병으로 잃었던 아픈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 상실이 너무 컸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아원에 남겨진 내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 나를 거짓으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은 쓰라렸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감정이기도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오랜 침묵 끝에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나요? 아버지는 순간 울컥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정아, 네가 내 딸이든 아니든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나는 너를 피부치처럼 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동안 쌓인 감정의 벽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소유하지 못한 상처와 허상,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이해하게 됐다. 이후 난 준호에게도 친어머니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 모두 내가 받은 충격에 조용히 곁을 지켰다. 준호는 가족은 반드시 피로 이어질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을 온전히 다시 만들어가면 돼. 라고 힘을 주었고 엄마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드러내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나는 점점 결론에 닿았다. 가족은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고 포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진실. 그리고 나를 위해 거짓된 신분을 감추고 살아온 아버지도 결국에는 또 다른 방식의 맹탕 사랑을 보인 존재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방인이었던 내 삶. 허위와 진실이 뒤섞인 가족의 그늘에서 방황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을 뒤로하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훗날 남길 것인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오히려 내 세계가 더 풍성해졌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이 만든 관계에 매이지 않는다. 모든 용서와 수용, 성장의 시간은 내 몫이며 앞으로도 진정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호,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과의 재회.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난 뒤 내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만이 남아 있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슬픔과 비밀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은 슬픔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마음속 공간에 이해와 용서라는 씨앗을 싹트였다. 내가 가장 먼저 용서를 배운 대상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어린 시절 내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이 혈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나를 위해 애써주었고 내 아픔을 함께 견뎌주었다. 한동안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방에 틀어박혀 생활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문 밖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쪽지를 발견했다. 수정아, 네가 힘들면 언제든 말해줘. 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짧은 메시지에 담긴 간절함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긴 세월을 혼자 죄책감과 싸우며 살아왔을지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저 내 딸이 아니어서 미안했던 게 아니라 내게 주었던 사랑이 혹시라도 거짓으로 느껴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용기를 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 방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울컥하며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손끝에서 나는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이 피 한 방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내 안 깊은 곳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후 나는 계모와 해리, 그리고 친어머니를 천천히 찾아가기로 했다. 계모와 해리와의 관계는 처음엔 여전히 어색하고 미묘했다. 계모는 나를 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고 해리 역시 나를 피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가족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서로의 인생은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녹은 오해와 서운함, 비교와 고독이 모두 그 침묵에 씻겨내림은 듯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의 품에서 서로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인연은 친어머니였다. 인천의 오래된 집 앞 다시 용기를 내어 배를 눌렀을 때 어머니도 이미 내 소식을 완전히 이해한 듯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계모도 함께 있었다. 어릴 적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은 오랜 오해 끝에 마침내 서로를 마주했고 강한 포옹으로 그간의 서운함과 눈물을 나누었다. 세 사람 모두의 얼굴에 늦은 이해와 용서의 흔적이 담겼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나는 아버지, 계모, 해리, 그리고 친어머니 모두에게 연락하고 작은 선물을 전했다. 처음엔 쑥스럽고 어떤 날은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진짜 의미가 단순한 혈연이 아닌 함께하는 마음임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 곁에는 언제나 준호가 있었다. 그는 내가 가족과의 화해에 힘들어할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통하면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고 가족 모두와의 화해 자리에도 같이 해주었다. 용서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용기에서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때론 아직 상처가 건드려지기도 하고 과거의 아픔이 불쑥 고개를 들곤 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다정함을 배워나갔다. 마침내 나는 내 인생에서 진짜 가족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처와 화해, 오해와 웃음이 섞여 있는 우리 가족. 그렇게 나는 용서로 다시 태어나고 공동의 삶에 닻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니온찬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모든 비밀과 상처, 오해와 용서의 시간을 지나온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었다. 가족이라는 뜻밖의 굴곡과 인연, 그리고 첫사랑 준호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한 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누구의 딸,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어만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나만의 이름으로, 나만의 길 위에서 진정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커졌다. 서울살이가 처음에는 외로운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성장의 시기로 변해 있었다. 매일 아침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곤 했다.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에 목이 말랐지만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준호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으나 완벽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자립된 인격과 꿈을 존중해주는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 각자 일을 하거나 공부를 이어가며 때로는 실패를 겪고 흔들릴 때에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쌓아 올린 작은 일상에서 큰 행복을 찾아냈다. 자립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내 존재가 오롯이 세상과 만나 살아 숨쉬며 선택의 책임과 기쁨을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였다. 나는 직장 생활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했다. 때론 피곤에 지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내가 약했고 외로웠고 그럼에도 꿋꿋이 버텨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명절이면 친해버지도 계모와 해리도 친어머니도 모두 한자리에 모이거나 각자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했다.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과 손글씨 편지를 돌렸고 어색했던 미소도 점차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어갔다. 때론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어긋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예전처럼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솔직하게 내 감정과 생각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들도 그런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변화는 내 관계 맺기의 방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예전에는 자신이 없는 탓에 친구나 동료에게도 속내를 숨겼지만 이제는 내 상처와 약점, 그리고 내 꿈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누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휩쓸리던 나는 사라지고 내가 품은 가치를 따르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립적인 삶에는 여전히 고민과 외로움, 때론 두려움도 수반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둠마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힘든 날이면 바람이 부는 한강다리 위를 천천히 걸으며 내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러다 보면 불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리듬이 피어났다. 실패도 좌절도 모두 내 삶의 일부이기에 더는 두렵지 않았다. 준호와의 미래도 한 걸음씩 준비하며 얘기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 자체를 사랑하기로 했고, 때로는 슬픈 날에는 서로를 안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았다. 우리가 함께 세우는 작은 가정은 큰 집이나 멋진 인테리어가 없어도 대화와 신뢰만으로 충분히 충만했다. 둘이 같이 쓴 일기장,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손잡고 걷는 동네 산책길이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이었다.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동료로, 때로는 삶에 지친 친구에게 힘이 되는 언니로서 점점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렸다. 후배들이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든든해 보여요? 라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역시 매일 고민하고 실수하지만 나답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야.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이제는 나에게 경계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지지로 새겨졌다. 불완전하기에 더 소중한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혈연이고 누가 남인가 따지지 않았다.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곧 나의 힘이자 세상을 버틸 버팀목임을 알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에게 자주 이렇게 다짐한다. 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앞으로 어떤 삶을 이어가든 너는 충분히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야. 세상에서 네 마음만은 거짓 없이 사랑해줘라. 나의 새로운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가끔 슬프고 때로는 외로운 밤도 많다. 하지만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의 삶을 살며 조금씩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자립의 참된 의미, 나답게, 묵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용기가 나를 내일로 이끌고 새로운 가족과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힘임을 나는 온몸으로 배워가고 있다.